안녕하세요. 빈트라이저입니다. 오늘 날이 참 좋네요. 오늘의 얘기 주제는 1869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진 라이카사가 오늘날 이렇게 유명하게 된 세 분 있는데, 그 세 분 중에 한 명인 라이카사의 정밀기계 기술자 오스카 바르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카 바르낙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라이카를 사용하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알려진 데는 아마도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이 카메라 이름을 보통 보면 라이카로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르낙이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이름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국어 시간에 그런 시가 있었어요. 그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요즘 이 시가 유행한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학력고사 친다고 많이 외우고도 했어요. 학력고사 이런 이야기 하면 또 꼰대 이야기 나와가지고 꼰대라는 게 들통나버렸는데, 어쨌거나 그 이름이라는 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유튜브 이렇게 이제 시작한 지 한 3개월 됐는데,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상당히 고민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거 고민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늘 즐겨 듣던 그런 음악에서 따왔는데, 빈트라이저, 그리고 제가 이제 젊을 때 할리 데이비슨 타고 다닐 때 그때 제 바이크에 이름을 붙여준 그 철베이, 이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남은 생애 동안 할 게 딱 2가지가 있는데, 사진과 여행, 그리고 바이크, 할리 데이비슨 타는 거, 이게 3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유튜브 이름을 지으면서 사진을 하기 위한 저 이름은 빈트라이저, 나중에 이제 퇴직해서 바이크를 탈 때는 철베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별명과 이름을 2개를 지어놨는데, 아마 주변에 지인 몇 명이 전화가 왔더라고. 철베이가 뭐냐고. 그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처럼 모든 거 옛날에는 외웠지만 요즘 누가 뭘 외웠냐고, 알고 머리에 담을 필요 없다고, 네이버에 치든가 구글에 치면 다 가르쳐 준다고,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에 치면 99.9% 나오고, 그 99.9%에서 안 나오면 또 구글 치면 나오고 하니까,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뭐를 이렇게 머릿속에 외울 필요가 없죠.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뭘 자꾸 외워야 됐어요.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느냐, 갑신정변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언제 했느냐, 고구려가 언제 멸망했냐, 이런 걸 일일이 다 숫자를 외웠고, 머리가 많이 아팠죠. 전화번호도, 친구 전화번호 한 20개씩 외우고, 집 전화번호, 전화번호 엄청나게 외웠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생기고 외울 필요가 없죠. 저장해 놓으면 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기술이 중요한 거지, 이제 외우는 기술은 별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맨날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 별로 이렇게 수업 강의 스타일이 있는데, 어떤 교수님은 이 식을 잘 외워가지고 이렇게 잘 풀면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시험을 출제하는 교수님 계셨고, 또 어떤 교수님은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외우는 거는 어차피 찾아보면 나오니까 그 식을 이용해서 응용을 해서 어떻게 구조역학이라든가 부정정 해석, 사이드 스웨이 해석, 정정, 부정정, 이런 거 막 이렇게 풀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은 오픈북을 했어요. 외우지 마라 이거야. 쪽지에 적어 와가지고 이렇게 몰래 감춰놓고 이렇게 컨닝할 필요 없다. 다 책 다 이마에 사놔라. 필요한 거 다 갖다 놓고 이 지식을 이용해서 시험을 딱 치는 게, 그게 훌륭한 사람 아니냐. 지금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교육 방법 같았어요. 근데 저한테는 불리했어요. 저는 이게 외우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거의 예전에 이렇게
책을 거의 뭐 사전을 하나 다 외울 정도로 이렇게 외우는 건 굉장히 잘했는데 이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풀고 응용을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 그 옛날에 태어났기에 이나마 뭐 공부 열심히 해서 근데 참 열심히는 안 했지 참. 놀기 열심히 하고 공부는 조금 했는데 그것도 워낙 잘 외워가지고 작은 시간을 투자하는 데 비해서 공부는 뭐 남들만큼 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시골에서 소장농 아들로 태어나서 서울구에 와서 밥은 겨우 먹고 사는데 그것도 뭐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이렇게 외우고 정리하고 그거 하나는 잘했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필요가 없죠. 그 외우는 기술은 필요 없고 다 오픈되어 있는 걸 정리해서 어떤 창조한다든가 뭐 자기가 발표한다든가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공부로 들어가니까 제가 만약 요즘 태어났다면 학교 다니면서 상당히 고전할 거예요. 하여튼 간에 자꾸 얘기를 하면 옆으로 빠지는데 본론에 들어가서 발언하게 돼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아무리 잘 외우는 저도 이거 솔직히 이 연도 발언하기 이 연도를 잘 못 외우겠더라고. 이제는 뭐 나이를 먹었는지 뭐 엘리베이터 타면 우리 직원들 만나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 그 시기 이래 놓고는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일하려고 보면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그 외우는 기능과 이게 순간적으로 내가의 활동이 젊은 시절만큼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뭐 어떤 우리가 누구나 사람이면 다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뭐 뽀동뽀동한 얼굴이 나이를 먹으면서 주름이 잡히고 또 기미 도 생기고 뭐 그렇게 하나하나 변해가는 것이 또 인생살이고 그걸 뭐 슬프니 뭐 가슴 아프니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자연적으로 봄 되면 나뭇잎이 푸르러서 가을 되면 낙엽이 지듯이 우리의 성장 과정이 30대, 40대, 50대, 60대를 가면서 나이도 먹고 골격도 상하고 근육도 이제 말라가고 기억력도 퇴화가고 또 얼굴에 이제 주름이 잡히고 주름 잡힌 얼굴에 연륜이 생기고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이제 뭐랍니까 그 어느 가수의 이름에 그런 게 나오죠. 이런 말이 나오더만 참 멋있는 말인데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발음 표현은 참 좋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가 그만큼 익어가고 또 우리가 인생의 배터리가 또 하루 지나면 하루가 더 줄어들고 우리 모든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배터리가 또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가 지나가는 거고 뭐 내가 옛날에 이제 사우나를 자주 다니니까 사우나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모래시계를 딱 뒤에 놓으면 처음에는 모래시계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근데 모래시계가 이제 절반 이상 쭉 빠지고 주르륵 흘러내리고 모래시계가 얼마 안 남으면 갑자기 모래가 밑으로 엄청 빨리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그러진 않죠. 제가 느끼는 게 모래가 빨리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말했잖아요. 나이라는 게 20대는 20km 가고 30대 30km 가고 뭐 50대는 50km 간다고. 시간이라는 게 어차피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데서 가기 때문에 일정 규칙대로 가거든요. 근데 내 느낌이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나이도 40대 1년하고 50대 1년이 또 다르고 아마 60대 1년 또 더 빠르겠죠. 그러다 보면 인생살이가 뭐 눈 깜빡할 사이란 말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인생이 다들 한 7, 80년 사는데 뭐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다 걷는 게 인생이 짧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많이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인생이 왜 7, 80년이 짧은가 이해를 못했는데 젊을 때 이해 못한 것들이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가 이게 뭐 이제 모든 걸 다 알게 되겠죠. 그때 되면 이제 우주로 가야 될 시간이겠죠. 모든 것을 다 알 때 되면 어떤 간에 뭐 모르는 걸 뭐 자세히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알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연륜을 먹으면. 어떤 간에 오스카 발언하게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유튜브 찍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아마 학교 다닐 때 이 유튜브 이 공부하는 절반만 했으면 내가 한 30는 패스했을 것 같아. 고시 3개 정도는
했었을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외우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오스카 바르낙의 생애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막 머리에 담고 와서 대충대충 하다 보면 막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번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유튜브 뭐 처음에 장난삼 하다가 이제 제대로 해보자고 한 지가 한 3달 됐는데, 뭐 3달 돼가지고 뭐 심심하고 이래서 우리 뭐 누나나 가족들한테 야, 구독 좀 눌러둘라 뭐 해라 하니까 아무도 구독을 안 해줘.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구독자가 없네. 구독자 2명, 3명 그래가 때려치울라 했는데 5명, 6명 는다고 다음 5분에만 하고 때려쳐야지. 6, 7명 또 는다. 때려쳐야 되는데 10명까지 늘더라고요. 그래서 10명까지 넣으니까 10명한테 이거 죄송한 게 아니까 이거 구독을 누른 사람은 뭔 생각으로 했을까? 나 같은 이름 없는 사람을 뭐 볼 게 있다고 구독을 했을까? 실수를 했을까? 아마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많죠. 하여튼 간에 구독자가 20명 되고 하니까 이거 힘들어 못 하겠는데 그만둬야 되는데 그때 또 하나 올리고 요것만 올리고 그만둬야지. 근데 또 다음 주에 구독자가 2명 넣는 거예요. 진짜 그만둔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또 그만둘라니까 구독자가 이거 갑자기 40명이 넘어버렸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튜브 잘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구독자 100명이 이렇게 하기 어려워 그렇지. 구독자 100명을 하게 되면 200명 되고 뭐 한 1000명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러더라고. 근데 대부분이 유튜브 하는 90 몇 프로가 뭐 100명을 못 채우고 다 자빠진다는 거예요. 나도 물론 그랬지. 뭐 그만두려고 수없이 했는데 구독자가 40명 넘으니까 이거 그만두기도 그렇고 이거 그만두려면 이 볼품없는 나를 또 구독해 주신 시청자에게 또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잘하든 못하든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냐 해서 지난주 거의 하고 그만하려고 했다가 또 이게 미래를 못 버리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주말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리하는데 한 인터넷을 다 디베해가지고 이거 좀 제가 거짓말 아니고 이거 저 타이핑하고 만드는 데는 한 20분 정도 걸렸는데 이게 바르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네이버에서도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구글 가서 봐도 잘 안 나와요. 이게 바르낙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개인 삶이 크게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구글 들어가서 이게 이리 뒤배고 저리 뒤배고 아주 눈이 빠지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나름대로 정리는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번에 대한 그 생애가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막 다르더라고. 이쪽에는 이런 말이 있고 저쪽에는 저런 말이 있고 뭐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쨌든 미리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바르낙의 생애는 구글에서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이렇게 말을 했다면 댓글로 어느 부분이 틀렸다, 그 부분은 이게 맞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요. 더 고마우려면 그 말하는 그 근거 그런 걸 링크 그 시기 주시면 제가 또 이게 뭐 정정을 하도록 하고 또 정정할 게 너무 많으면 뭐 다시 또 찍으면 되죠. 또 찍어가지고 바로 잡으면 되니까 어떤 간에 뭐 잘해보려고 한 거니까 실수가 있고 좀 틀린 게 있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뭐 사족이라 하나 영양가 없는 이야기 많이 했는 김에 기왕 한마디 더 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참 삶이라는 게 그렇고 역사라는 게 그렇고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독불장군 없다고 혼자 잘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국의 역사를 보면 그 진시 황제가 이제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최초로 통일해가지고 너무나 허망하게 빨리 망해뿐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자식 농사 잘못 지으면
뭐 천년 제국이 하루치면 무너진다고,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제 진시황이 망하고, 그 반란이 일어나고, 뭐, 그 유명한 그 있죠. 뭐, 오스니까 뭐, 기억이 안 나네. 그때 유명한 말이 나왔잖아요. 진성인가? 그 양반이 그랬는 것 같아. 기원 전 200 몇 년 전인가? 왕후장상 영우영화 이래가지고 그 말이 이제 옛날에 고려시대 때 만적의 난에 만적이가 또 그 말을 이용을 했다더라고. 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옛날부터 학력고사 친다고 쓸데없는 걸 달달달 잘 외웠거든요. 그때 만적이가 또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결국 그거잖아요. 왕후장상 씨가 따로 있나? 뭐 누구나 왕후장상을 하면 되지. 그때 이제부터 2000 몇백 년부터 그런 민초들이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어떤 간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 초나라가 이제 항우가 그 초나라의 그 명문가 아들이다 보니까 항우가 굉장히 진나라 후예를 중국을 통일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고, 누가 봐도 항우가 통일할 것 같았는데, 어디 뭐 별로 이름도 없고, 뭐, 요즘 말로 하면 양아치 잡놈 비슷하게 이렇게 한 뭐 유방이 결국 그 항우를 해야 전투에서 죽이고 중국을 다시 통일을 했죠. 그러고 보면 뭐 항우가 잘나서 그러냐? 잘난 건 없고, 사람이 잘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비슷비슷하지. 결국은 살아가면서 사람을 잘 만드는 게 참 중요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인연 중에 사람 인연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항우가 유방이 밑에 일한 사람 중에도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군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나 다 아는 그 뭡니까 한신장군. 군사를 잘했고, 그 다음에 군사만 전쟁을 장기간 치르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고. 요즘 전쟁도 뭐 돈가 전쟁하는 건데, 그때 전쟁도 이제 돈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소하, 재정의 귀재, 살림을 잘 살았지, 나라 살림을. 그 다음에 한 명이 이제 책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 장자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제 장량. 그 세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잽도 안 되던, 항우한테 잽도 안 되던 유방이 항우를 이기고 통일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데는 뭐 본인도 잘 나야 되겠지. 잘 나고 덕이 있고 이래야 되겠죠. 또 덕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1869년도인가 이때 라이카사가 이제 광화개사를 설립했죠. 같이 동업하던 사람 걸 이어받았는데 칼자이제보다는 한 세대 가까이 20 몇 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대가 30년이잖아요. 칼자이제보다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늦게 출발한 라이카사가 이렇게 칼자이제보다 더 우뚝하게 솟아오른 것은, 물론 우뚝하게 솟아올랐다는 이야기는 카메라 분야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라이처 2세, 오스카 바르낙, 막스 베르, 이 세 명이 참 조합이 잘 됐다. 그러니까 최고의 정밀기계공학자 오스카 바르낙, 거기다가 최고의 광학기술, 최고는 아베보다는 좀 딸릴 거야. 하여튼 우수한 그 막스 베락. 그 두 분이 훌륭하지만 이게 카메라라는 거는 또 상업적으로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어떤 경영진에서 그거를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를 생산하자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경영진에서 그걸 못 받아들이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사장이 되잖아요.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포용해 줄 수 있는, 자기를 이해해 주는 그런 주군을 잘 만나는 것이 중국 역사나 한국 역사나 세계 역사나 어떤 기업이나 그 부분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스카 바르낙이 이 소형 카메라를 개발을 해서 밀어붙일 때 그 많은 경영진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트 2세가 강하게 결정을 했거든요. 거기 흔히 이따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3시간 반의 결정이었는데, 어쨌든 뭐 오스카 바르낙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또 이 바르낙이라는 카메라가 세상에 탄생한 것은 오스카 바르낙의 훌륭한 공학 마인드가 중요했지만
또 그것을 태어나게 밀어준 또 라이즈 2세 업적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역사의 큰 성과와 족적은 어떤 한 사람이 온 건 아니다. 또 한 사람이 그걸 독식해서도 안 되고, 그걸 또 너무 뭐 자기가 했다고 나댈 필요도 없는 거고, 역사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알아주는 거니까. 그러면 기왕 잡소리 했는 거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스카 바르낙은 1879년도에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냐면 브라덴부르크, 이 행정구역이죠. 브라덴부르크의 리노프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리노프는 작은 마을인데, 이제 영어에서 보면 자꾸 니나우라 그러는데, 니나우라 하는 분들도 맞아. 영어로 표현하면 니나우고, 독일어로 읽으면 리노프인데, 어쨌든 간에 뭐 영어와 독일어가 왔다 갔다 해서 발음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교사였다고 하네요. 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죠. 근데 태어난 지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서너 살 됐겠죠. 그때 부모님이 이제 베를린의 베를린의 근교 지역인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가 이제 인터넷에 뭐라 나와 있냐면 베를린 스테글리츠라는 데인데, 그래서 베를린 스테글리츠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데도 있고, 그 부분보다 요즘을 따지면 이제 구청에 또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베를린 스테글리츠 내에 조그마한 리어트펠트라는 데서 이제 이사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녔고, 거기서 다닌 학교가 이제 기센도르프 슐레라고, 지센도르프를 하고, 기센도르프 슐레라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기계를 공부했죠. 이제 대학교가 아니고, 그건 이제 보통 우리로 따지면 공고쯤 되죠. 그 학교를 다녀가지고 이제 기계공학을 공부를 했고, 어릴 때 꿈이 이제 뭐냐면 풍경화가였다고 하네요. 근데 그 당시에도 아마 부모님들이 좀, 지금 우리나라처럼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서양이 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아버지나 풍경화가 했다 이러면 우리 아버지, 시골 아버지들이 야 임마 밥 버려 먹는다 하잖아. 밥 버려 먹는다, 때려치우라 이러는데, 그때도 아마 풍경화가를 하면 돈이 잘 안 됐겠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때도 그렇고, 이게 화가를 해서 살아간다는 거는 가난한 삶이 예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피카소라든가, 그 다음에 있잖아. 많은 화가들. 그렇게, 마네, 모네, 고갱, 이런 사람들에서 또, 명성을 떨쳐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한 10만 명, 100만 명 중에 한 명이고, 대부분 이 화가들이 가난하게 살아갔죠. 대부분이. 고호도 말년이 안 좋았고, 반고호도 그랬고, 제가 한때 좋아했던 이탈리아의 화가 모딜리아니도 불우했고, 이상하게 제가 좋아하는 그림에 화가들이 보면 다 불우했어요. 그리고 명성이 좀 유명한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내가 피카소 그리면 명성은 유명하지만 별로 안 좋아하고, 샤갈도 별로 좋아는 했는데 금방 질리더라고. 이런 화가들은 또 부귀영화를 누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마음으로 진짜 진정하게 이 그림 좋다, 감동이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은 사람이 참 불우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화가들이 이게 좀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좀 우울한가, 이러다가 낫고 가난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간에 이제 부모님들은 그림 하지 말고, 실험짓 하지 말고 기계공학에는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센도르프 슐레를 졸업하고는 람페 마스터라고, 아마 이 애매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나와요. 람페 마스터라는 분이, 마스터는 장인이잖아요. 어떤 상당히 좀 기계 분야의 전문가, 유명한 분이 이게 제자로 보냈어요. 요새 이제 유럽의 공부 서비스도 그렇죠. 시계 하는 사람들 도제 방식을 많이 이용하죠. 유럽은
스승과 제자의 극소수의 이게 적은 수의 이게 제자를 데리고 선생이 이렇게 기술을 전수하는 거. 우리 조선시대 때 서당 비슷한 거죠. 그 애들 한 서너 명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도제 방식으로 이렇게 기술을 전수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래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절대, 그래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변호사, 판사 안 하면 뭐, 이 나라에서는 빚은 없다 이런 생각이 팽배하고 또 뭐 기술을 한다 뭐 이런 좀 천시하는 그 문화가 조선시대 600년 동안 고여있던 게 아직도 안 빠졌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사촌 형님이 야 법대 이런 거 가지 말고 뭐 공대 가면 네가 졸업할 때는 기술이 상당히 발전한다. 대우받는다. 공학도가 대우받는다. 이렇게 코나시아 30년, 40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그 문화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뭐 법대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어 설치고 다니지, 뭐 공대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봐야 맨날 사회적 대접도 못 받고 짓눌리고 뺏기고 당하고 그런 뭐 문화 같아요. 제가 느끼기는 그렇든 안 그렇든 저는 기술자가 대우받는 시대가 아마 제 죽기 전에는 제 세대는 안 올 것 같아요. 늘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판치지. 뭐 국회의원 숫자를 봐도 알잖아요. 그게 뭐 공대 나온 사람 몇 명 됩니까? 다 법대 나온 사람들이지. 어떤 간에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람페에게 이게 도제를 뺐어요. 거기서 람페 마스터는 뭐를 했냐면 그 천문학, 뭐 시계의 무브먼트, 그 다음에 항해 기술이란 정밀 기계 이런 거를 만들고 연구하고 이런데 거기 가서 이게 오스카 바르낙이 상당한 흥미를 느꼈고 기계공학에 재미도 느꼈고 그리고 지식도 축적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기계공학을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부는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람페 마스터에게 한 5년 정도 조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무협지 보면 그렇고 뭐 소림사 영화 봐도 그렇잖아요. 이제 스승님 밑에 탁 닦으면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노라 하산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산을 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게 방금 뭐 했냐면 영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봤어요. 이게 문자 날라오고 뭐 안전 문자 날라오면 한 번씩 이렇게 삑삑 가더라고. 중간에 새 빠지게 해놓으면 나중에 꺼져 있더라고. 그래서 영상이 잘 촬영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람페를 떠나가지고 뭐 이제 유럽을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을 할 때 그 삭소니 지방으로도 갔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삭소니 지방에서 그 계산기 이렇게 만드는 회사에 잠깐 이렇게 근무하고 월급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상당히 기술적 재능도 인정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삭소니 지방이 아마 제 생각에 거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 삭소니 지방이 그 요즘 그 있잖아요. 그 시계, 명품 시계로 독일의 유명한 그 랑에운트제네 뭐 글라슈텐가 해서 하여튼하고 그 독일의 그 좀 정밀 시계를 만드는 그 지역이 그 삭소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삭소니인지는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인터넷에 보면 삭소니 지방으로 이렇게 여행을 했다는데 보면 그 계산기 만드는 회사도 있었고 하는 거 보니까 그때 랑에운트제네 아돌프 랑에죠. 아돌프 랑에가 거기서 이제 회사를 차려가지고 1800 뭐 몇 년도에 그리고 아들에게 이제 물려줘서 랑에운트제네가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그 떠돌다가 1902년 그러니까
23세쯤 되던 나이죠. 유럽 나이로는 22세고, 유럽 나이 24세가 되나요? 뭐, 23세쯤에, 이제, 예나로 가게 되죠. 동쪽에 있는 예나에 가서, 그 칼자이제 광학에서 그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칼자이제 근무하면서 이 사진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분이 그 이제 자료에 보면 어릴 때부터 이게 이제 지병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천식이라고, 약간 기관지 쪽에 안 좋은, 장기적으로 안 좋은 게 그게 이제 천식인데, 그걸 앓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뭐, 안 좋으면 이렇게 숲속으로 가서 이렇게 좋은 공기도 마시고, 또 시골길도 걷고, 뭐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아요. 기관지 안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칼자이제 있을 때, 그쪽이 약간 시골 쪽이니까 이제 하이킹도 하고, 그 근처에 보면 이렇게 트릉겐 숲이 큰 게 있어요. 그 트릉겐 숲에 가서 좀 요양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옷 곱하기 7 그 카메라를 들고 가서 사진도 좀 찍어보고, 사진을 찍게 되면 당연히 또 이제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야기하듯이 사진학과가 됐다가 사진학과로 들어갔다가 기계과로 바뀐다고, 우리 사진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 많은데, 이분 또 사진도 좋아하면서 또 기계 쪽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 그때부터 아마, 야, 이 무거운 걸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 죽겠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불편해야 개선을 하고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불편하지 않으면 개선할 필요가 없죠. 불편을 이렇게 겪어야 이제 아이디어도 나오고, 뭐, 특허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무거우니까, 이걸 작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아마 그때부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뭐 인터넷 자료에 보면 1905년도부터 그런 개념을 했더라고. 어떤 개념이냐면, 필름이 작으니까, 이제 큰 카메라는 필름이 커야 되고, 작게 하려면 필름이 작아야 되는데, 필름이 작은 필름으로 화질을 뽑아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숙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머리가 좋은 게, 야, 작은 필름이 적은 만큼 화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확대기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확대를 해서 이렇게 다시 하면 좋은, 작은 필름에도 이미지를 좋게 만든다. 그런 개념을 구상을 했다고 하네요. 1905년도에. 그게 상당히 천재죠. 제가 이제 옛날에 암실에 다닐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대기를 놓고 일하잖아요. 요만 필름이 24mm 곱하기 36mm잖아요. 요걸 딱 넣어가지고 확대기에 불을 비치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나지가 이만한데 이렇게 딱 놓이잖아요. 그럼 루페를 보고 이렇게 딱딱딱딱 저렇게 맞추면 이게 해상도가 딱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출력하면 보통은 이제 우리 이걸로 찍으면 한 24mm, 36mm 필름이면 이 정도 이만하게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더 이상 물론 뭐 아파트 대문짝만하게 하면 입자가 깨지죠. 그러나 보통 뭐 A3 정도 거리는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 확대기 개념인데, 그때부터 그걸 생각했어요. 뭐 남 생각해놓은 거 보면 쉽잖아요. 그거 뭐 나도 생각하지. 나도 생각하고, 이거 뭐 간단한 거 나도 만들지 건데, 이게 남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누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이 맨땅에 했더니 상당히 어려워요. 없는 걸 위해서 뭐를 창조하는 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병인 또 천식을 치료해 위해 가지고 또 회사를 잠깐 칼자이제를 떠나가지고 여행을 떠나요. 보젠이라는 데서 요양을 했고, 또 거기서 좀 천식이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좀 회복이 되니까 또 비엔나다, 빈이다 이렇게 이제 유럽 쪽으로 여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 함께 자기 스승이었던 그쪽 람페 마스터를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야, 너 뭐 이랬겠죠. 뭐 많이 발전했네. 여기 와서 내일 좀 물려받으면 안 되나? 유명한 사람이 내일 좀 물려받으니까 뭐 거절을 했다고 하네요. 뭐 이제 나는 또 저 넓은 세계를 나가서 훌륭한 일을 해야, 뭐 그런 야망이 있었겠죠. 어쨌든 람페를 제의를 무시하고 또 길을 떠나서 1909년 30세 때 다시 예나 칼자이제 유리공장에 다시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일이 되는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사람을 또 만나는데, 참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 인터넷에 보면 이 사람이 훌륭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는 별로 유명하지는 않더라고. 에밀 메카우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그 영사기 개념, 영사기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게 얼리 어답터인데, 그리고 열정적이고 훌륭한 발명가인데, 별로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하여튼 이 에밀 카우를 만나가지고, 이게, 자기보다 나이가 좀 많았는 것 같아요. 형벌로 생각하면서 친하게 지냈죠. 우리도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꼭 이렇게 친하게 지낸 사람하고 모여가 밥 먹으러 가고, 얘기하고, 그러고 별로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째끼 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끼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교류도 하고, 뭐, 정보도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겠죠. 사람이랑 다 누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에밀 메카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친하게 지내니까 뭐 맨날 하는 얘기가 그겠죠. 뭐, 영사기가 어떻고, 이 사람 또, 카메라가 어떻고, 또 영사기가, 그러다 보니 영사기와 카메라를 또 서로 접목시키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겠죠. 우리도 뭐 직장 생활하면 맨날 그 모이면 뭐 공장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회사 이야기. 오늘 누가 승진했고, 누가 어떻고. 그 다른 뭐 인문학적 이런 뭐 예술 이야기를 하고 맨날 회사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모이면. 그게 진짜 우리가 직업병이다. 본인은 안 한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직업대로 맨날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모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사기와 카메라, 이게 대해서 상당한 토의가 있었고, 그 에밀 메카우라는 사람이 상당히 개척자인데, 그 당시에 이제 영사기가 묵직하고 크고 이런 목재 영사기를 썼는데, 그 사람이 회전 프리즘 방식을 이렇게 도입을 했다네요. 개발을 해가지고 회전 프리즘 방식을 도입하면 기존 목재 영사기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규모를 작게 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또 경영진들은 또 경영진 나름대로 입장이 있죠. 이게 또 뭘 하나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게 과연 팔아서 돈이 되느냐, 그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영양가가 없었겠죠.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일단 거절을 해버렸어요. 이게 말도 안 된다. 뭐 그냥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잘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능력이 이제 이렇게 워커홀릭이 있다든가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또 그런 리젝트를 당하면 또 이게 상당히 또 일반 사람보다는 마음에 좀 이렇게 상처를 받죠.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다고 추정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예나를 떠나서, 예나가 칼자이즈를 떠나가지고 에밀 메카오는 그냥 자기 어떤 이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래 타진을 해보고 말이 이렇게 이빨이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먹히는 그런 데를 찾아서 갔는데, 그가 그 베젤라로 갔죠. 베젤라에 있는 이제 라이츠사로 가게 됐죠. 근데 그 당시 라이츠사는 그 현미경으로 유명했어요. 뭐 카메라까지는 아직 뭐 손을 못 대고 현미경으로 만들어가지고 독보적인 존재였죠. 독보적이보다는 좀 칼자이즈하고 뭐 거의 삐까삐까 했죠. 근데 이제 그 라이츠를 갚고, 또 이 사람은 오스카 바르나간 혼자 남아가지고 또 뭐 일을 했죠. 자기 일을 하는데 1년쯤 지났을 때 1910년도에 그 라이츠사에서 현미경 사업이 이제 세계 시장을 넓혀가다 보니까 어떤 현미경 기술자 중에 뭐 초짜 말고 좀 중견 간부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우수한 경력자를 이렇게 좀 구하고 있었는데, 그 에밀 메카오가 보니까 이 오스카 바르나기 능력도 출중하고, 또 뭐 능력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하고 싶은 열정이 있잖아. 그 누구보다 속속들이 잘 알고 하니까 라이츠 2세에게 예나에 있는 그 오스카 바르나기 훌륭하게 책임자다, 이렇게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스카 바르나는 자기가 이 천식병을 앓고 있는 걸 알고 몸이 안 좋은 걸 아니까 몸이 좀 안 좋을 때마다 이렇게 또 휴직도 하고, 이렇게 회사도 잠깐 몇 달씩 쉬어야 되고, 그런 거 하다 보면 회사에 어쨌든 본인 아니지만 폐를 끼치게 되잖아요. 그런 걸로 가지고 좀 내가 라이츠사로 가도 되겠냐, 남은 회사 폐 끼치는 게 아니냐, 그냥 여기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갈등을 많이 했다고 하나 봐요. 그래도 이제 그 라이츠 2세가 또 훌륭한 사람이네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일단 여기 오면 건강을 다 치료할 수 있게 내가 다 배려해주고
탁 할 테니까 여기 와서 그냥 그 일만 열심히 해다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둘 간에 이렇게 서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서신이 공개돼 있는데 제가 뭐 독일 안 한 지도 한 30년 넘었고, 뭐 봐봐야 이게 정자를 쓴 것도 꼬불란 글씨를 필기조선한 거 뭐 말인지도 모르겠겠어. 그걸 번역해서 볼 엄두는 안 나더라고요. 어쨌든 뭐 칼자이저사에서 그 좀 약간 자기의 어떤 구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라이트에서 손짓을 하니까 또 많이 흔들렸죠.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늘 병원을 자주 갔는데 이 근무 시간에 외출 달고 이렇게 또 바쁜데 눈치 보고 또 회의하고 이런 거 빠져가지고 또 병원에 갔다 오고, 그때 뭐 우리 가까운 데가 세브란스다, 서울대병원이다, 사무실에서 가면 그래도 한 30분,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것도 갔다가 치료받고 또 진료 약제하고 오고 그럼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또 자리를 비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근데 급한 회의 있고 할 때는 또 못 가고, 또 회의 없을 때 한가할 때 눈치 보고 병원 가고, 직장 다니면서도 늘 이렇게 병원을 다니니까 이게 좀 눈치가 되게 보이는 거예요. 뭘 하진 않는데 아무도 뭘 하는 사람은 없는데 내 스스로 조금 자꾸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뭐 이 직장생활 오래 해야 되겠나? 빨리 돈 벌어가지고 그냥 프리랜서를 해야지. 이거 뭐 회사 오면 맨날 뭐 병원이나 다니고 이래서 되겠나? 이런 마음이 스스로 좀 항상 미안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스카 발언하기 그때 라이카를 하기 전에 자기가 이제 천식이 걸려가지고 처음에 그 라이자사에서 스카웃을 이렇게 두고 많이 고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 듣고는 뭐 병원을 많이 다녀본 저로서는 공감이 갑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인터넷에 그렇게 나오는 글이기 때문에 사실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다고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간에 다음에 그 이듬해 1911년에 이제 그때가 오스카 발언하기 32살 때죠. 자료에 보면 1911년 1월 1일자로 베첼라로 갔다고 하네요. 베첼라에 가서 이제 라이츠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주어진 업무는 이제 렌즈를 이렇게 가공하려는데 아마 그 다이아몬드를 했는 모양이죠. 그 다이아몬드 선반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그 알루미늄 영사기 그거를 개발해 가지고 하는 그 두 가지 그 임무가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에밀 카우하고 또 이렇게 에밀 디카우하고 또 이렇게 교감을 또 했죠. 또 영사기가 어떻고 저떻고 영사기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자꾸 토의를 하다 보니까 그 영사기에 있는 그 필름이 이렇게 가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24mm 곱하기 18mm인데 24mm 곱하기 18mm인데 그걸 딱 2장을 하면 영사기 필름 딱 2장을 하면 요거 딱 한 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2장을 합해서 요거 한 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 영사기 쓰는 그 필름의 사이즈에 딱 요 놈을 이걸 맞춰왔죠. 요 크기를 딱 맞춰서 만든 거죠. 이거를 맞춰서 필름이 만든 게 아니고 필름은 기존에 생산되니까 그 생산되는 필름에 맞춰서 요 사이즈를 맞추다 보니까 이 소형 카메라가 36mm 곱하기 24mm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영사기는 18mm 곱하기 24mm고 하니까 그 2배를 하면 36 곱하기 24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사기란 이게 이제 필름이 툴툴툴 감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사기 촬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노출이잖아요. 우리가 사진을 찍어도 노출이 중요하고 영상기를 찍어도 노출이 중요해요. 노출이 안 맞으면 다 허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름이 뭐 36방이니까 뭐 버리면 되는데 영상기는 필름이 30방이 아니고 뭐 이따만 하니까 뭐 수천 방 되겠죠. 그거를 그냥 노출 안 맞다 버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기에 대한 그 노출이 상당히 중요한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그 영상기에 대한 그 노출기, 그 라이트 미터라고 하네요. 그거를 이렇게 처음에 이제 개발하려고 이렇게 쫑딱쫑딱 끓이다가 그게 이제 이거의 원조, 그 원조란 뜻이 그 뭐 말 있잖아요. 뭐 기원, 원조, 독일 말로는 그 우로 그런데 UR이라고 하죠. 뭐 독일 말로 우로. 그 우로가 이제
그 원조인데, 그 영사기 노광 노출기를 만들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원조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약간 발전시킨 게 그게 우로라이카, 그 최초의 라이카죠. 그게 뭐 두 대를 만들었는데, 한 대는 그 라이트 2세에게 드렸고, 한 대는 오스카 바르나기 사용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1913년에 만들었다네. 1913년에 우르를 두 개를 제작해서 그 한 개는 바르낙, 한 개는 라이트 2세가 썼는데, 라이트 2세가 이걸 들고 뉴욕 출장을 가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앨범에 내는 게 그 손잡벌 되는 할아버지가 유튜브에 나와서 막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보면 그 우르로 찍은 사진 같더라고. 내가 이렇게 살짝 보니까. 그래서 뉴욕 출장을 가서 이걸 라이트 2세가 특허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바르낙은 우르 요 개념, 그 영사기 노출기를 만든 우르 개념으로 요 소형을 만들면서 이 개념을 아까도 제가 처음에 도입해만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뭘 만들면 이름부터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잘 붙여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 바르낙 그때 이름을 뭐라고, 자기는 무슨 개념을 릴리푸트라 그랬어요. 영어로 읽으면 릴리푸시고 또 릴리푸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릴리푸트가 뭐냐면 우리 국민학교 때 그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글리버 여행기. 글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그 소인국, 그걸 뭐 릴리푸트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릴리푸트 그러면 난쟁이, 소인국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만한 카메라에서 이렇게 줄어드니까 릴리푸트다.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오스카 바르낙이 기계 기술자이지만 인문학적 감성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구나. 그 릴리푸트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다는 게 상당히 저는 감동적이고 매력적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13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시연을 해야 되겠죠. 35세 때 어디서 첫 시연을 했냐면, 아이젠 마르크트, 독일의 이게 이제 인터넷에 사진 많이 굴러다녀요. 아이젠 마르크트. 그거 가면 그 바닥에다 이게 황동으로 이렇게 바르낙이 찍은 그 위치를 딱 찍어 놨더라고. 근데 독일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찍은 사진을 보면, 야, 그 1914년도에 찍은 그 모습하고 2000년대에 독일 갔다 와서 찍은 그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거의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야, 그래서 이 유럽이란 나라가 참 재밌구나. 우리나라 같으면 1년만 지나가도 뭐 바뀌고 없는데, 내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모습이 싹 다 사라져 버렸어. 서울의 모습이 광화문 거리도 바뀌어 버렸고, 우리 집 앞에 주택가 다 없어져 버렸고, 다 아파트 완전히 천지가 개병했는데, 한 20몇 년 만에. 야, 1914년도에 찍은 사진이나 현대 사진이나 똑같다 이거야. 단지 그때는 흑백으로 찍고 지금 칼라 사진인데, 그래서 그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닌 사진인데, 이게 이제 그 아이젠 마르크트 거리에서 이제 첫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열정이 강하잖아요. 그냥 이걸 가지고 오만 대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심지어 그 제플린인가 항공기들 타면서 항공 촬영까지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걸 자꾸 보완을 해 나가는 거예요.